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와병 중인 김종필 전 총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무슨 이유에서 찾았을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영상이 방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홍준표 대표가 김종필 전 총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홍 대표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잘할 거다. 홍 대표는 잘할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 가까이에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는데요. 우선 병실이다 보니까 초반의 대화는 많이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지금도 현재 만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종필 전 총재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바로 청와대의 문건 공개 때문이죠. 김종필 전 총리. 그런 김종필 전 총리를 홍준표 대표가 직접 찾았다. 단순 병문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홍 대표가 대선을 치를 때 실제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서 대선을 열심히 치르라 이런 덕담을 듣기도 했고 그러니 이렇게 병문안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청와대의 과거 정부의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최근에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금 격앙된 표현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홍 대표가 오늘 일정을 사실 좀 갑자기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아마 이런 홍 대표도 이 병문안에 가기 전에 SNS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치 보복쇼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글을 올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홍 대표 하면 지난 대선 때 김종필 전 총재와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홍 대표 JP가 나를 지지한다 자신감을 어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오시는데 왜 지금 서 있어? 절절하지. 꼭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다른 사람은 티가 있어, 티. 하자가 있단 말이야. 하자가. 김정은이가 뒤 할아버지라. 아이, 꼭 빼야 되겠어, 꼭 빼. 총장님은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없지. 얼굴을 보면은 티가 없는데, 됐으면 참 좋겠다. 맑은 얼굴인데, 좀 빼야 할 얼굴이야. 네, 저희 정치데스크 개건 기자인 이준석 위원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원장 지금 보기에 홍준표 대표가 만사를 다 제쳐놓고 JP 김종필 전 총재를 병문안 갔다. 특히 좀 전에 봤지만 대선전에서도 굉장히 좀 친근감을 과시를 했고 힘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TK뿐만 아니라 중원을 좀 노린 표심 공략이냐 아니면 청와대를 겨냥한 행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 수 있는 보수 원로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지형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김종필 총재님의 묘한 위치가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과 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지를 보내는 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일련의 비판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고 탄핵 정국에서는 5천만 명이 달려들어도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기도 하셨으니까 그 지점이 참 묘한 지점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이고 있는 지점 자체가 딱 그 지점과 일치합니다. 어느 정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과거의 어쨌든 산업화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면서도 또 탄핵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스탠스가 맞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층의 원로를 찾아가서 그런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그러면 JP가 힘을 실어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선 때 보면 유승민 전 후보랑 같이 이제 청구동 자책에 방문했을 때 제가 옆에서 같이 갔었는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덕담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덕담 많이 하시고 특히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친이었던 유수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민련 부총재로서 같이 이렇게 김종필 총재와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 전반으로서 원로로 대접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수 전반의 정치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의미를 어떤 홍준표 대표가 무슨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보긴 어렵고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일련의 뭐 문건 스캔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와병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그것도 좀 넘겨짚기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뵈었을 때도 건강이 아주 좋진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종필 전 총리가 91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로 화병이 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강병규 기자 네. 건강 상태 오늘은 좀 어떤가요? 뭐, 오늘도 사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사실 건강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끼니를 잘, 먹을 수 있고.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끼니를 다시 시작했나 보군요. 네네,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었다. 네. 그게 이번 사유였잖아요. 예, 주치의가 이제 와서 계속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잠을 좀 일찍 잠드는 그런 편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위원장 조금 전에 네. 그 유승민 전 대선 후보 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는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예.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랑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랑 서로 보수의 적자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예. JP 마음은 어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방문했을 때 느낀 바로는 그 당시에는 반기문 후보에 대한 여론도 상당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친척도 같은 충정권이니까. 그렇죠. JP께서 뭐 어차피 누굴 지원 유세한다든지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금 움직이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필 총재도 어떤 한쪽의 어떤 입장을 선호하기보다는 다만 이제 보수 진영의 몰락이나 아니면 붕괴 같은 현실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특이한 지점을 봤던 게 이 김종필 총재가 지금까지 이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와병이다라는 얘기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사석에서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뭐 우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경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공화계라는 한 계를 대표하시는 원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그분에서 상당히 애석함을 갖고 계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또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해운 대표 만났을 때도 사실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 보수정당 대표들이나 대선 후보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선 아프면 사실 잘 안 만나게 되는데 약속을 우선 잡고 무조건 비공개 만남이라도 하는 게 아마 이 보수정당들이 뭐 어느 쪽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어느 쪽에 힘을 싣기보다는 보수정당들이 지금 사실 그 탄핵 국면 이후에 많이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보수정당들이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애정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권 인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 홍준표 대표의 행보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정치 보복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결국은 JP, 김종필 전 총리에게도 좀 힘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저는 오늘 이게 SNS상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정치 보복쇼다 이런 글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뭐 전 정권의 정책과 그 이슈를 사정기관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게 굴레가 계속 된다 이런 맥락이었는데 이게 뭐 사실 그래서 정치 보복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뭐 예고글을 올린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고글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 전달을 할 거다 하고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러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SNS를 보면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 홍준표 대표가 일단은 저격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SNS에. 보면은 오늘 좀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방산 브로커가 국방 지휘한다. 이거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육을 뭐 한다, 맡는다. 이건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거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그 청와대 몇몇 참모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특히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방산 브로커가 국방 지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리온 때문에 감사원에서 재감사가 들어갔고 이게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도 카이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산 산업에 대한 지금 사정기관 조사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굳이 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저격해서 가장 앞세워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뭐 또 한번 흥미로운 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요즘 홍준표 대표를 보면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하거나 언론 방송 카메라에 대고서 비판하는 것보다도 저렇게 SNS를 통해서 활발히 좀 비판을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현수 씨가 어떤 노림수라는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기간에 여러 차례 유세를 하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좀 불신을 많이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은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편집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 백브리핑 같은 거는 대변인들이 해야 한다라면서 본인은 우선 기자들이 따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내가 할 얘기 있으면 SNS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 13일에도 국정원에서 이제 적폐청산 TF를 구성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뭐냐면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국정원 TF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정치관념, 국정원이 본래적인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이 아니고 대북 협력 기관으로 변질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과 함께 걱정스럽다. 국가정보는 본래적 기능이 대북 정보 수사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북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지금 발언 내용 저희가 지금 오늘 이야기라고 적어놨지만 지난 13일에 있었던 당 회의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직접 내놓는 목소리였는데요. 자, 이준석 위원장, 홍준표 대표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처음 출발하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비판 수위를 높여가요. 그리고 내일 청와대에도 오찬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는데 이게 어떤 정치 구도 쪽으로 보면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하는 행동,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 보면은 SNS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갑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정치하기 전부터 갓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한테 제기했던 의혹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이슬람교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출생 아니다. 이런 아주 선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했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발언권으로 발언력으로 이제 승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청와대와 대여 공세 고비를 늦추지 않는 것도 어쨌든 이런 하나의 스피커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를 자리하기 위한 그런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영수회담 같은 경우 아니면 그 대표 회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지막까지 홍준표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미 관심을 받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면 거부했을 수 있을 부작용을 우려해서 막판에 극적으로 한 작은 걸 하나 받고 응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발언이 내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저는 네. 오히려 끝까지 불참을 할 것 같다라는 데 무게를 싣는 게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내일 홍준표 대표의 일정을 일부 공지를 했는데요. 내일 오전에 아침 회의를 끝나자마자 그 수해를 입은 청주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취재를 좀 했더니 이제 점심도 아마 자원봉사를 한 뒤에 도시락을 먹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사실상 당 대표들이 5당 대표 중에 이제 한 명 빠지면 4당 대표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시각에 민생 현장에서 자신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도시락을 먹겠다라는 약간의 차별화를 하겠다. 이마저도 약간의 노림수가 있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였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트위터 안 한다. 트위터는 무기명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꼭 자기네 신분이 밝혀진다. 네. 그런 사람들 얘기만 난 듣겠다. 좀 비판이 안 들어오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빌미를 없애든 듯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언론 인터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SNS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측면하고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 경북 행사에는 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보수 결집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JP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대구에 있는 행사가 오전 10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불이 나게 좀 대구로 달려간 건데, 그만큼 대구, 경북. 아니, 서울에서 있던 네, 행사가, 그렇죠. 아니, 서울에서 있던 행사였죠. 아, 예,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대구 경북 그러니까 관련 행사였죠. 일단은 아침부터 이제 뭐 이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했던 건데, 이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 창립대회에서 직접 참석해서 이제 TK 향한 애착을 들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들, 시의 의장님들, TK 지역에서 한국 우파가 괴멸된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당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K는 이 땅의 산업화를 이루어서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그런 중심 세력들입니다. TK가 지난 허물을 벗고 새롭게 오늘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TK가 선진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 행사 자체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대구 경북의 발전 사항, 그러니까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라면서 새로 만든 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의 창립 대회에 홍준표 대표가 뭐 대표 자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몫을 본인이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시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많이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 TK 민심을 잡기 위해서 사실 안달이 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TK 특위를 만들어서 현안을 챙기고 있고 바른정당도 당장 내일부터 대구 경북에 집중 가서 유세를 할 예정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이에 뒤처질 수 없다 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대구 민심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TK 민심이 예전처럼은 녹록치가 않잖아요. 말씀대로 대로 지금 바른정당하고도 나눠져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우선 6월 말 7월 초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 주 차이로 이 시소처럼 민심이 엇갈렸습니다. 한 주는 뭐 자유한국당이 우세를 했다가 다른 한 주는 바른정당이 우세했다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바른정당을 향한 그 배신자 프레임이 많이 좀 녹았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7월 11일부터 13일 동안 그 실시했던 여론조사입니다. 보면은 TK 지역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7%로 이제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봐야 될 것이 이제 없은 부분인데요. 26%로 좀 높은 편이죠. 이 표를 가져온다면, 이 지지도를 가져온다면 어느 누구도 1위가 될지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TK가 기본적으로 뭐 자유한국당 혹은 그런 보수의 그런 터전이다라고 했던 인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데 아까 이현숙 기자도 말했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그 TK 특위를 마련해서 이 민심을 좀 더 26% 유보층인 26%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도 이제 참보수를 찾습니다라는 행사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뭐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뭐 TK를 향한 구애 작전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표방한 두 정당이 뛰고 있지만 조금 전에 그래픽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TK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 이것도 좀 상정벽해 같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때문인가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대구 경북을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본인이 맡겠다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대구 달서병 현재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원진 의원인데 자신감을 또 피력했다면서요. 네, 대구 달서병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이제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제명 조치를 당해서 지금 현재 무소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8월 말쯤 창당이 완료될 거라고 하는데 조원진 의원에게도 이 홍준표 대표가 달서병 당협위원장으로 갈 마음을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언제든 와라 한판 붙자라면서 강하게 답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뭐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가 없지만은 홍준표 대표 정도 오면은 저는 환영하죠.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당 사람들 듣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누가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대구에서 한번 붙자. 언제라도 붙을 준비는 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온나 환영한다. 예, 조원진 의원 대구서 한판 붙자라고 했는데 대구서 어떻게 붙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준석 위원장. 지금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선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럼 대구시장 선거로 내년 지방선거에 붙자는 얘기로 3년 뒤에 총선에서 붙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저 대결 구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조원진 의원도 지금 뭐 언론에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자신만만하지만은 조원진 의원의 정치 이력을 보면은 과거에 처음에 무소속으로 대구 북구에서 데뷔했을 때 뭐 5등인가요, 4등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친박연대 열풍이 불 때 그때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렇게 오면서 당선이 된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대선 나갔을 때 자기 지역구에서 그러면은 개인 득표력이 높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원진 후보가 믿고 있는 개인 득표력이라는 게 사실 그 지역구 내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조원진 의원도 사실 3년 뒤를 바라보면 좀 막막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말은 세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가 정말 달서병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 대표라면 누구보다 책임지는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열세 지역 또는 어려운 지역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 두 분의 말씀 둘 다 그냥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신경전이다. 자, 강병규 기자. 근데 조원진 의원 발언 중에 홍준표 대표랑 한판 붙자 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조원진 의원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 문제의 박 전 대통령 이번엔 재판이 아닌 또 침대 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됐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남겨진 침대를 과연 어떻게 처분하느냐를 두고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입한 침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013년 5달 동안 총 3차례 구입을 했는데요. 1225만 원 정도가량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인이 사실상 없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거를 재활용해서 쓰기도 좀 깨름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팔자니 세금으로 산 건데 이걸 어떻게 민간인에게 팔겠냐 이런 고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 이런 좀 고충을 토로를 하면서 어떻게 용처를 정할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최민희 전 의원을 통해서 이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00만 원 이상 되는 침대, 그다음에 400만 원 후반대, 490만 원인가 그 침대,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침대, 뭐 이렇게 침대가 3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살림살이 일체가 있었어요. 김치냉장고도 있었고요. 김치냉장고는 의외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600만 원대 침대, 400만 원대 침대, 또 80만 원대 침대 각각 쓰임새가 뭐 따로 있었겠지만 어디다 놨을까요? 이준석 위원장 청와대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오히려 MB 때 이제 뭐 위민관 이쪽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위민관? 예, 관저에 못 가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저희 비대위원 했던 사람들 식사를 한번 잡았다가 며칠 앞두고 취소된 적이 있거든요. 이 위원장한테 이 침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알면은 제가 지금. 근데 원래 이렇게 대통령 침대, 이렇게 고가의 침대를 사용하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침대는 과학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이 부분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공개되고 계속 이슈가 되는 건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아까 쓰기도 팔기도 힘들다 그랬는데 그럼 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이렇게 정치 이슈화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하나의 정치 이슈화하는 그런 이유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뭐 근무하다 보면은 밤을 새워서 근무할 때도 있고 숙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숙직실에 침대로 사용하는 거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침대는 일단 그 관저 그 해당 공간에서 나와서 그 대기실 옆쪽에 복도에 좀 잠깐 보관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저 침대 좀 전에 뭐 숙직자를 위해서 쓰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쓸데없으면 저를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공화당 신동욱 총재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제부죠, 제부. 예, 제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의 또 남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SNS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처리 딜레마 놔둘 수도 버릴 수도 팔 수도 없다면 제부인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골집에서 침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족이 인수를 했으니 청와대는 앓는 일을 뽑는 꼴이고 저는 침대를 구한 것이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묘책 중에 묘책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세금으로 구입을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제부 가족에게 주기에는 좀 꺼림칙하다는 얘기가 저도 나옵니다. 좀 알아봤는데 이게 그 신동욱 총재가 받아가려면 사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그 국민 예산으로 사게 되면 그 물건의 내용 연수라는 게 있대요.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 몇 년 정도까지 그 정해진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전에 뭔가 처분하려고 한다면 남은 기간에 뭔가 가격을 계산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도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카드를 들고 가서 가구점에서 뭐 침대를 계산했다, 결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들은 과연 이 침대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만약에 가져가려면 돈으로 사갔어야 됐다라는데 그 부분은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인지 실패한 대통령 여부와 관계없이 저런 물건들은 나중에 대통령 기념관이나 박물관 같은 게 생기면은 갖다 놔도 됩니다. 지금 우선 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정치 이슈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가십거리 삼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해줬네요. 예, 이 얘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